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흔히들 욕심은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고 하죠. 손에 쥐려는 게 많을수록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법인데요. 제 주변에도 그런 욕심 때문에 끝내 핏줄마저 외면하고 만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저희 친정집은 친정 부모님과 저,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다섯 식구입니다. 어릴 적부터 늘 제가 봐왔던 부모님의 모습은 무엇보다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이었어요. 특히나 부모님은 무엇보다 제일 1순위가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맛있는 걸 사오시면 당신들보다 저희 입에 넣어주기 바쁘셨어요. 자, 우리 장녀 좋아하는 닭다리살, 그리고 우리 아들 좋아하는 양념, 그리고 우리 막내가 좋아하는 날개살. 어때? 맛있지? 아빠가 막 튀긴 거 식을까봐 품에 꼭 안고 왔어. 우와, 아빠, 오늘 치킨 너무 맛있어. 아빠랑 엄마도 얼른 먹어. 아빠랑 엄만 우리 삼남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배불러. 그렇게 맛있어?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해서 다음엔 한 사람이 닭 한 마리 먹게 해줄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늘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동생들은 삐뚤어지지 않고 사춘기 없이 클 수 있었답니다. 부모님 덕분에 저와 동생들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탄탄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20대 후반에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요. 사실 남편 집안은 시부께서 의사였고 집안도 잘 살아서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가니 절 너무나 반겨주시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상견례도 양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별탈 없이 마칠 수 있었고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서 사실 주변에서도 흔히 시댁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저희 시댁은 집안도 잘 살았으니 시집살이가 어느 정도 있겠다는 각오를 하고 결혼을 했었죠. 그런데 웬걸 저희 시부모님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셨답니다. TV에서 보면 부잣집 사모님들은 흔히 기가 세고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정말 영화 드라마 속에서만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시모는 달랐습니다. 제가 시댁에 한번 갈 때면 제 손 가득 바리바리 뭔가 챙겨주셨죠. 세영아, 이것도 좀 가지고 가. 이번에 선물로 고기가 좀 들어왔는데 우린 이제 둘뿐이라 냉장고에 두기만 하고 잘 먹지도 않어. 나이가 들어 그런지 이런 것보다 나물이나 이런 게 난 너무 좋더라고. 고기도 가지고 가렴. 어머님, 안 그래도 어머님이 생필품이며 이것저것 다 챙겨주셔서 저희 트렁크가 꽉꽉 찼어요. 어머님, 아버님 드시지. 이거 엄청 좋은 고기잖아요. 니들 입에 들어가면 그게 우리 행복이지 뭐. 어여 가지고 가. 그냥 고기만 먹어도 맛있을 거다. 니들 둘이서 얼마나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이런 거 잘 챙겨 먹어야지. 그렇게 시부모님이 챙겨주신 물건들은 항상 고급스럽고 비싼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도 아무렇지 않게 저희에게 다 퍼다 주실 정도였어요.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고선 저도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애들만 데리고 저 혼자 시댁에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애들만 봐주시겠다며 제 등을 항상 떠밀곤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할미 할비 보러 왔어? 안 그래도 우리 강아지들 먹이려고 할미가 과일 잔뜩 사왔는데 오늘 이거 먹고 할미랑 할비랑 같이 잘까? 세영아, 애들은 냅두고 넌 얼른 집에 가. 가서 좀 쉬어. 네? 저 벌써 가요? 어머님, 저 온지 5분도 안 됐어요.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갈게요, 그럼. 애들도 있고 항상 네가 정신도 없을 텐데 언제 그렇게 여유를 부려보겠어.
아참, 과일 싸다 놨으니까 가지고 가서 먹고. 애들은 걱정하지 말어. 주말에 우리가 데리고 놀다가 집에 잘 데려다 줄게. 정국이한테 애들 데리고 가라고 전화하든지. 어머님, 매번 이렇게 애들 다 봐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는 무슨, 내가 더 우리 며느리한테 감사하지. 이렇게 혼자서도 애들 데리고 시댁까지 오고, 그게 어디 쉽니? 나도 며느리였는데 쉽지 않은 거 다 안다.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애들 맡기고 넌 가서 쉬어. 이럴 때 쉬어야지. 네가 언제 애들 보면서 쉬겠어? 얼른 가. 이렇게 항상 제 상황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시부모님을 뵐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도 절로 들더라고요. 사실 시모께선 남편이 어릴 때부터 정말 한 번 쉰 적 없이 열심히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혹시나 아이들을 낳고 쉬고 있는 며느리인 저를 보면서 탐탁지 않아 하실까 걱정이 많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시모께 직접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그러던데 남편 어릴 때부터 아버님도 바쁘시고 내내 시댁일, 집안일, 자식들 보는 것까지 다 하셨다면서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유, 말도 마라. 하루 종일 앉아본 일 없이 내내 서서 일만 한 적도 있어. 시부모님이 어찌나 고약하시던지 숨이라도 돌릴라 치면 바로 날 불러가지고선 내내 들들 볶고 시집살이도 그런 시집살이가 없었다 얘. 내가 그걸 겪고 나니까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했지. 정말요? 아, 진짜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휴, 내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시부모님이 애들 버릇든다고 한 번 제대로 안아주시지도 않았어. 시댁은 찢어지게 가난하지.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데 숨이 아주 턱턱 막히더라. 그래도 나랑 네 시부가 얼마나 둘이서 아둥바둥 살았는지 몰라. 내가 힘들게 애들 키워서 그런가? 세영이 너 애들 두루 혼자서 그렇게 보는 거 보면 왠지 내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난 얼마든지 우리 며느리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알았지? 그런 따뜻한 시모 덕분에 전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정말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었어요. 시부께선 개인 병원을 운영하셨는데 직원분들에게도 워낙 잘하시다 보니 지역 내에서도 평판이 정말 좋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정말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시댁이 엉망이면 결혼 생활이 지옥 같다던데 전 무슨 복인지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정말 결혼 생활 내내 행복했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댁에서 딱 한 명 정말로 맞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의 형, 시숙이었습니다. 사실 시숙보다 저희가 먼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마주칠 일은 없었어요. 시숙도 사업을 하다 보니 이래저래 바쁘고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도 서로 시간 맞춰 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맞지 않는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혼하고서 5년 정도 되었을 때 시숙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숙 형님과의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죠. 형님과는 첫 만남부터가 정말 살벌했습니다. 처음엔 사근사근 나긋나긋하길래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날은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서 처음으로 밥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밥이고 반찬이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여기가 맛집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어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 입맛에 맞는다니 다행이구나. 아직은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차차 시간이 지나면 서로 편해지고 좋아질 거야. 우린 뭐 집에 굳이 자주 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게 우리 이렇게 가끔씩만 만나서 지내자꾸나. 다만 우리가 바라는 건 형제들끼리 그리고 형님 동서지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거 하나만 딱 바라는 거야.
아유, 그럼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맏며느린데 제가 동서랑 잘 지내보도록 할게요. 그래, 고맙다. 그래도 우리 둘째가 너희보다 먼저 결혼했으니까 집안 분위기나 이런 건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다.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둘째랑 서로 얘기 나누면 될 것 같구나. 네, 어머님. 그럼 저희가 과일은 깎아서 내올게요. 동서, 우리 같이 과일 씻고 오자. 그렇게 형님의 부름에 전 부엌으로 가 과일을 내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부모님 앞에선 그렇게 살랑살랑 웃으며 말하던 형님이 갑자기 부엌에 오더니만 얼굴색이 확 변하더니만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동서, 아무리 동서가 먼저 결혼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형님 대접 받을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맏며느린데 그러면 안 되지. 아, 네. 뭐 형님이 형님이시니까요. 그래. 앞으로도 형님 대접 똑바로 해. 나 그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 앞으로 잘해보자고. 그러면서 제 등을 툭툭 두드리며 나가버리는데 정말 와, 보통 아닌 여자가 들어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형님이 시집을 오시고선 바로 아들 한 명, 이듬해에 또 딸 한 명을 낳았어요. 형님은 임신을 하고부턴 거의 시댁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씩 다 같이 모일 때면 시숙이고 형님이고 뭐라도 시댁에서 하나라도 더 받아보려는 그런 수작이 저희 눈에 다 보이곤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번에 저희 딸 돌잔치엔 뭐 해주실 거예요? 그래도 저희 집안의 처손이었는데 엄마랑 아버지가 그래도 특별하게 챙겨주셔야죠. 오, 그래, 그래. 벌써 우리 소녀 돌잔치니?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엔 딸이 귀한데 우리 소녀 뭐 해줄까? 아, 뭐 엄마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거 해주시면 되죠. 아니면 저희 차 한번 바꿔주시는 건 어떠세요? 솔직히 이제 애도 둘이고 저희 승용차론 둘 데리고 다니기 좀 힘들어서요. 아내도 어린애 둘 데리고 다니려면 이왕이면 튼튼한 차가 좋지 않겠어요? 저희 안 그래도 SUV로 바꾸려고 하는데 국산보단 그래도 외제차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뭐? 차를 바꿔달라고? 아니, 우리 손녀 선물인데 왜 니들 차를? 아, 이 손녀 안전을 위해서잖아요. 좀 바꿔주세요. 안 그래도 둘째라고 돌잔치도 가족들끼리만 조촐하게 여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항상 뻔뻔한 시숙과 형님은 하는 것도 없이 바라는 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전 형님이고 시숙이고 차라리 오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부모님은 자식들 손주들을 위해선 뭐든 아끼지 않는 분들이라 원한다고 하는 건 대부분 들어주시곤 했지만 그걸 이용하는 시숙과 형님을 볼 때면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천사 같은 시부모님께 큰일이 생긴 건 제가 결혼한 지 8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죠. 갑작스런 현기증, 빈혈 증상에 온갖 검사를 다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정말 끔찍했어요. 시모는 백혈병에 걸린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모의 친정엄마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나 보더라고요. 이게 또 유전으로 시모에게도 나타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서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시모 병원 안에 가야 하는데 병원 안까지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옆에서 오히려 남편이 절 위로해 줄 정도였어요. 여보, 너무 울지 마. 당신 이렇게 슬퍼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 하셔. 그러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올라가자. 엄마 괜찮으실 거야. 여보, 어떻게, 어떻게 우리 어머님 같으신 분한테 그런 몹쓸 병이 생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참을 오열하고서 겨우 진정하고 병실에 올라갔는데 병실에 앉아 계시던 시모께서 벌떡 일어나 웃으며 저와 남편을 맞이하는 걸 보고선 정말 속에서 울컥
눈물이 또 쏟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지 시모는 별말 없이 제 손만 두드려 주셨어요. 전 제가 울면 시모의 마음도 무너질까봐 정말 이악 물고 두 손 꽉 쥐고 독하게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에 물어보니까 조혈 모세포 이식하고 그러면서 항암 진행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이렇게 올게요. 그래, 우리 둘째 며느리, 난 괜찮아.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런 것쯤은 별거 아니겠지. 그래,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말을 하고 있던 그 순간 병실 문을 벌컥 열고 오열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시숙과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정말 병실 바닥을 기어다닐 정도로 크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이 어떻게 백혈병이에요? 아이고, 첫째야. 괜찮다, 괜찮어. 울지 말고 진정해.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신데 제가 어떻게 진정을 해요? 괜찮어. 많이 놀랬지? 나도 좀 놀랐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 걱정하지 마. 그래도요.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이인우 올 때 펑펑 울면서 왔어요. 그나저나 서방님이랑 동선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있어? 진짜 독하다 독해. 어머님, 이래서 첫째 첫정이 무서운 건가 봐요. 저랑 이의 좀 보세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동안 바쁘다면서 그렇게 시댁에 한 번을 제대로 와본 적도 없었던 형님과 시숙이었는데 갑자기 울며 불며 병실에 오니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슬퍼하는 걸 보면서 좀 반성을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시모는 그날 이후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나빠졌어요. 항암이 시작되자 탈모, 구토, 고열에 시달리셨고 면역이 약해지게 되시면서 병실 출입도 제한이 되었죠. 매일같이 시모의 병원으로 방문을 했지만 유리창 너머로만 잠깐 인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시모는 혼자선 화장실조차 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결국 가족들만으로 간병이 어려워져 전담 간병인을 따로 두게 되었어요. 그때 오시게 된 간병인은 시부모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바로 남편이 13살 때부터 15년 동안 일을 하시고서 잠시 그만두셨던 가정부 아주머니셨죠. 어떻게 간병인 일을 하시게 된 걸까 궁금했는데 매일같이 시모 병문 안을 가다 보니 저도 간병인 아주머니와 안면이 트이고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알려주시더군요. 둘째 며느님은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와요. 애들도 있는데 힘들지 않아요? 아주머니 많이 힘드시죠? 간병인이 쉽지 않다고 저도 들었는데 늘 감사드려요. 저희 어머님 너무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인데 사모님 일이면 내가 나서서 해야죠. 저도 우리 아들 아프지 않았으면 여태껏 사모님 댁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텐데 당연히 제가 와서 도와야죠. 사실 저희 아들이 몇 년 전에 몹쓸병에 걸려서 제가 간병하려고 가정부를 그만뒀던 거예요. 덕분에 사모님 간병도 하게 되고 다행이네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예, 우리 아들도 투병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저기 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지 뭐예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절 잡아준 게 또 사모님이세요. 우리 아들 아프다는 거 아시고선 최고 의료 서비스도 다 알아봐 주시고 끝까지 다 책임져 주셨어요. 장례 절차도 다 도와주시고요. 그런 도움을 주신 분이신데 제가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저한테는 은인이나 다름없죠. 저는 간병인 아주머니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나눴던 시모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하실 수가 있는지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모두 시모의 투병 생활에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시모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뒤에선 다들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가고 있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는 정말로 시모를 정성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진짜 병원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너무 잘해주셨죠. 저와 남편 역시 자주 시모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든 힘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사람들과 간절함과는 다르게 결국 시모는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침통한 분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어요. 얼마나 시모가 좋은 분이셨는진 장례식장에서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오시는 분들 모두 시모의 사진만 바라보시며 슬퍼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에게 얼마나 시모가 좋은 분이었는지 모두가 한마디씩 하는 걸 들으며 저희는 더더욱 마음이 아렸습니다. 특히나 시부께선 시모가 그렇게 떠나시고서 점점 몸이 쇠약해지셨어요. 원래 운영하던 개인 병원도 시모가 가시고선 바로 다 정리를 하시고 매일같이 혼자서 집에만 계셨습니다. 저희는 시모의 간병을 하셨던 간병인 아주머니를 시부의 간병인으로 다시 고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시부는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내내 기운 없이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그런 시부가 너무 걱정돼 매일 시댁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아, 아버님, 술 또 드셨어요? 아버님 이러시다가 정말 큰일 나요. 제발 술 그만 드시고 밥 좀 챙겨 드세요. 맞아요, 아버지. 왜 자꾸 그렇게 술만 드세요? 그러지 마시고 짐 챙길 테니까 저희랑 같이 가세요. 저희 집에 가셔서 며칠 좀 지내시던지 하세요. 같이 사는 게 싫으시면 그냥 며칠이라도 있다 오시라고요. 됐다. 가거라. 너희들한테 피해주고 싶은 생각 없다. 니들도 이렇게 오지 말고. 그렇게 시부를 만나러 가도 시부는 늘 기운 없고 슬퍼하시기만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혹시라도 시부마저 건강을 잃으실까 너무나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한 번은 시숙과 형님을 불러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서 저희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형, 솔직히 아버지 혼자 저렇게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되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형이나 우리나 둘 중 한 곳에서 아버지 모시는 건 어떻게 생각해? 사실 우린 아버지 그냥 바로 모시고 가고 싶긴 한데 그래도 형 의견이 중요하니까. 뭐? 아니 아버지가 뭐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니고 무슨 모시고 살아. 그리고 니들이 왜 아버지를 모셔? 이 장남이 있는데. 아, 됐으니까 니들은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럼 형이랑 형수님이 좀 집에 자주 가서 아버지 좀 보고 그래야지. 보니까 형이랑 형수님은 집에 한 번을 가는 것 같지도 않더만. 아버지도 엄마 보낼 시간이 필요하신 거야. 니들처럼 자꾸 그렇게 가면 오히려 마음 정리 안 된다니까? 너 설마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합가하면서 그 집 너희 집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그 집을 가지려고 합가를 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아버지 마음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처음엔 시숙이 말을 그렇게 하길래 아니 당장 시부께서 저렇게 힘든데 왜 그냥 놔두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시부께서도 마음 정리가 좀 되시는지 전처럼 운동도 다니시고 저희가 챙겨주는 음식들도 잘 챙겨 드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거의 이틀에 한 번은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 시부와 저녁을 먹고 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점점 기력을 찾으시는 시부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놓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시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했고요. 할아버지, 우리 주말에 같이 공원 가요. 이번에 학교에서 축구 배웠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할래요.
그래, 그래. 주말엔 이 할아버지랑 축구공 가지고 놀자. 애미야, 고맙다. 이렇게 늘 저녁 같이 먹으러 와주니 내가 이렇게 웃어보기도 하고 이게 다 네 덕분이구나.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렇게 웃는 모습 뵈니까 저야말로 기분이 좋은데요. 다음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제가 꼭 해드릴게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렇게 저흰 이별의 슬픔을 점점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저희 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을 때 시댁에 다시 한번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시부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거였습니다. 운동을 다녀오시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구르게 되었고 시부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바로 주변에 있던 주민분들이 빨리 신고를 해 응급조치를 한 덕분에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숙과 형님은 본인들 바쁜 것만 챙기더라고요. 한 번은 시부 간병 때문에 형님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형님,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되세요? 제가 간병을 가려고 했는데 일이 좀 밀려서 오전에 출근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뭐? 갑자기 이렇게 연락하면 어떡해. 나 요즘 옆에서 남편 사업을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시간 없어. 네? 아, 그러면 아주버님한테 얘기해서 잠깐 오시면 되죠. 동서, 사업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우리 남편이랑 나랑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데 무슨 그렇게 빠져. 그리고 아버님 이제 괜찮다며. 몇 시간은 괜찮으실 거야. 그냥 동서가 일 빨리 끝내서 해. 아무튼 나 바쁘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고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형님을 보면서 전화를 괜히 했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아픈데 병문안도 오는 듯 마는 듯 하더니 역시나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시모가 돌아가시면서 정신을 좀 차리는 줄 알았는데 시숙과 형님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시부께선 병원에 입원을 해 뇌출혈 치료를 받고 후유증 재활을 하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어요. 그때 저도 복직을 하게 되면서 시부 간병이 힘들어 낮 시간 동안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시게 된 간병인은 그 전에 시모 간병을 도와주셨던 이모님이셨어요. 간병인 이모님은 시부의 간병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늘 가면 진짜 시모의 손맛이 느껴질 정도로 시모가 자주 해주시던 반찬들로 매번 준비를 해주셨죠. 어머, 이모님, 오늘도 어쩜 이렇게 반찬을 맛있게 잘하셨어요. 이모님 덕분에 저희 아버님 기운 금방 차리실 것 같아요. 그래요? 맛있다고 하니 다행이네. 안 그래도 사장님이 요즘 입맛이 통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우리 사모님이 생전에 잘하셨던 음식 옆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걸 좀 해봤는데 사장님이 좋아하시려나 모르겠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매번 집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런 것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다 제가 신경 써야 하는 거잖아요. 아유, 아니에요. 내가 우리 둘째 며느님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몰라. 솔직히 말해서 요즘 누가 시부모님을 이렇게 잘 모셔. 난 진짜 우리 사모님도 사모님이지만 둘째 며느님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우리 둘째 며느님 덕분에 우리 사장님도 금방 기운 차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간병은 내가 더 신경 써서 할게요. 그렇게 모든 식구들과 간병인 이모님도 정성을 다해 시부를 모셨지만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시부의 기력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시부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시부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아버님 생신 때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기로 했는데 그날 마침 시숙과 형님이 바쁘다면서 참석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워낙 그전에도 자기들 일이 바쁘다면서 시댁 일은 잘 돌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라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시부의 생일 파티를 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할아버지, 제가 편지 써왔어요. 그래, 그래. 고맙다. 고마워. 누구보다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날에 시부께선 저희 아들의 편지를 받더니 갑자기 막 울음을 쏟아내셨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어?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아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축하를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아버님 생신인데 축하 받으셔야죠. 아버님 요즘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세요? 내일 병원이라도 좀 다녀올까요? 아니다, 됐다. 고맙다, 우리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 그리고 우리 손주들까지 정말 고맙다. 내가 요즘 기력이 좀 많이 없구나. 밥은 속이 안 좋아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다. 이만 정리하자. 난 좀 일찍 들어가 쉬어야겠다. 그렇게 기운 없이 돌아서는 시부를 보면서 저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시부께서 무슨 말을 하지 않으시니 도통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침울한 분위기 속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서 저인 시부께서 방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고 집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이모님이 갑자기 절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저 둘째 며느님 잠깐 좀. 네? 이모님 왜요? 아, 다른 건 아니고 아까 보니까 이거 잘 먹는 것 같아서 반찬 좀 쌌어요. 생신이라 가족들 많이 오실까 봐 좀 넉넉했는데 그냥 두면 어차피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챙겨뒀으니까 가지고 가요.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미리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하는 걸 괜히 힘들게 음식 많이 하셨죠. 너무 죄송해요, 이모님. 아니에요. 아, 죄송할 것까진. 아, 그리고 이건 가시면서 둘째 아드님이랑 꼭 같이 열어보세요. 그러면서 간병인 이모님은 갑자기 제 손에 반찬통 하나를 꼭 쥐어줬습니다. 다른 반찬통들은 음식들이 담겨 있어 제법 무겁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했는데 제 손에 쥐어준 반찬통은 가볍고 온기도 안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전 바로 간병인 이모님께 물었습니다. 어, 이게 뭐예요, 이모님? 안에 뭐 들어있어요? 지금 열어봐도 돼요? 아, 지금은 안 되고 밖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열어보세요. 네? 갑자기 왜? 이게 뭔데요? 꼭, 꼭 가셔서 열어보셔야 돼요. 시아버지 살리고 싶으시면. 전 그때 간병인 이모님의 마지막 말을 듣고 팔에 소름이 싹 돋았습니다. 그렇게 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바로 짐들을 챙겨 나오게 되었어요. 집에 가는 동안에도 도대체 이게 뭘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후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아이들을 재우고서 전 바로 남편과 그 반찬통을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던 걸 보고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안엔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둘째 며느님, 둘째 아드님, 아버님을 위해서 용기 한 번만 내주세요. 지금껏 사장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탓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만 진실을 꼭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안쪽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보니까 USB와 쪽지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엔 어마어마한 진실이 들어있었습니다. 최근에 녹음된 파일 하나를 열어보니 그 안엔 시숙과 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을 듣고서 저와 남편은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아, 진짜. 아들 그럼 망해요. 첫째 아들 망해서 엄마 곁으로 가게 하고 싶어요? 네?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이 집 팔고 그 돈 나한테 주라고요. 이 집을 왜 팔어? 이 집은 절대 못 판다. 나 죽을 때까지 못 팔어. 아이,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아니, 정국이 내가 아버지 모신대잖아요. 거기 가서 살면 될걸? 웬 고집이야, 고집은. 아버님, 이 사람 화났어요. 저번처럼 또 물건 던지고 그러면 어쩌시려고. 그냥 해주겠다고 좀 해주세요. 네? 아휴, 진짜. 노인네 고집하군. 뭐 정국이네랑 얘기해서 끝내면 돼요? 정국이한테 내가 얘기하면 되잖아. 둘째는 건드리지 말거라. 네가 뭔데 둘째네 건드려? 아이, 진짜 정말. 그러면서 우당탕거리며 물건 던지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 녹음 파일을 듣고 손발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줄줄 나왔습니다. 간병인 이모님이 적어준 쪽지 안엔 몇 월 며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몇 월 며칠 큰아들 술 마시고 들어와 서류 던짐. 몇 월 며칠 큰아들 큰며느리 같이 와서 통장을 찾아 온 방을 뒤짐. 그리고 USB 파일 중엔 영상도 있었어요. 간병인 이모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녹음을 해두셨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걸 끝까지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그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시숙의 사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선 바로 사무실로 쳐들어갔어요. 남편은 제가 옆에서 말릴 새도 없이 바로 형에게 달려가 분노의 주먹을 날렸습니다. 솔직히 전 옆에서 말릴 생각도 안 했어요.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시숙은 남편이 주먹을 날리자 처음엔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야, 너 이게 지금 형한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냐고? 형? 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형이야? 네가 사람이냐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재활용도 안 될 자식. 넌 이걸로 끝내면 안 돼. 그러더니 남편은 정말 쥐잡듯이 시숙을 잡았습니다. 사실 시숙은 체형이 좀 비리비리했었는데 운동을 많이 한 남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숙이 얻어터지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형님은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든 제 남편을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서방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왜 그래요 대체? 말로 해야지 말로. 동서, 동서 뭐 하고 있어? 안 말리고 뭐 하냐고. 말려요? 저까지 같이 때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아세요. 뭐라고?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디서 버릇 없이? 버릇 없는 건 당신들이지. 당신들이 아버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뻔뻔하게 그래? 당신도 버릇 좀 고치게 머리 다 뽑아내 줄까? 전 그러면서 말리는 형님을 떼어냈습니다. 결국 시숙은 남편에게 계속해서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여기저기 쥐어 터질 정도로 두드려 맞고 난 후 남편은 울분을 토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니까짓게 뭔데 아버지한테 그딴 짓을 해? 어? 잘 되지도 않은 코딱지만한 사업 가지고 유세 부리더니 아버지한테 이런 짓까지 해? 금수만도 못한 자식아. 뭐? 너 지금 형한테 금수? 그럼 네가 사람이야? 평생을 엄마 아버지 등골 빼먹으면 또 모자라. 그까지 넌 너밖에 모르지?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가지고선 너,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디서 그런 말을. 너 지금 형이랑 형수한테 사과 못해?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거 니들이지. 네 입에서 다시 한번 형이라는 소리 나와봐. 그땐 다신 그 입 못 열게 해줄 테니까. 어디 한번 또 짓거려 보라고. 내가 아주 아작을 내줄게.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자 시숙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찌질하게 보이던지요. 남편은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100만 원을 시숙 얼굴에 뿌렸습니다. 야, 이걸로 병원비나 해. 알았냐?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다시 한번 내 눈에 띄어봐.
그때 네 입 터진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시숙의 사업장을 다 뒤엎고 나서 저흰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간병인 이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바로 시부 방으로 향하셨어요. 저흰 시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아버님 왜 지금껏 저희한테 말도 안 하셨어요? 왜요? 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 네 엄마 그렇게 가고 나서 겨우 우리 가족 행복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니? 그래도 언젠간 큰아들이 좋아지겠지. 지금은 사업이 힘드니까 그런 거겠지 했다. 아내가 하늘에서 우리 이렇게 불화가 생기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아버지, 저 아버지까지 잘못되면 저 진짜 못 살아요. 저도, 저도 엄마 따라갈래요. 왜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네 애미 볼낯이 없다. 애비라는 게 자식 간수 하나 못하는 못난 모습이나 보이고 나 때문에 형제들끼리 멀어지게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시부께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토록 아내를 사랑했던 시부께선 무엇보다 시모가 슬퍼하실까봐 그렇게 불화도 혼자서 다 감내하고 참고 계셨던 거였어요. 전 모든 사실을 알고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력이 없고 힘들어했던 이유가 다 시숙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고 열불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냉정하게 시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선택하세요. 아버지가 계속 형 봐주실 건지 아닌지. 저 아버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도저히 못 보겠어요. 형은 형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아버지도 이제 그만 놓으세요. 그래, 정구가, 이 애비가 우리 둘째 한번 안아보자. 그러더니 시부는 남편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시부도 인정을 하신 듯 했어요. 그래, 알겠다. 고맙다, 우리 둘째 아들.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구나. 이 못난 애비라도 부모로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고마워. 아버지, 전 아버지 마음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젠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도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뒤 남편은 시숙을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이미 시숙의 행포는 영상이며 녹음 파일에 다 녹음이 되어 있었고 간병인 이모님의 진술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 고소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숙도 남편을 폭행죄로 신고를 해버렸더군요. 남편이 주먹을 휘둘렀던 그날 시숙은 바로 진단서를 끊었던 모양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서 시부께선 시숙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고소를 취하라는 거였죠. 대신 시숙에 대한 고소도 취하라겠다며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었습니다. 시숙은 본인 고소권도 취하해준다고 하니 덜컥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숙이고 형님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였습니다. 시숙과 형님은 시부가 평생 자신들을 놓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부는 고소를 취한 이후 시숙과의 인연을 바로 끊어버리셨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시숙과 형님이 시댁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아버지, 아니 왜 생활비 입금을 안 해주세요? 저흰 뭐 먹고 살라고요? 고소 취하신다면서요. 저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용서? 넌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다. 네가 아들일 때나 내가 지원을 해주는 거지. 넌 이제 아들도 아니니까 여기 다신 찾아오지도 말거라. 아니,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어떻게 천륜을 끊어요, 아버지? 엄마가 아시면 어쩌시려고요? 네 엄마였으면 진작에 널 끊었어. 어떻게 애비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오죽하면 동생이 형을 때려. 난 이미 해줄 만큼 내가 다 해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한테 아들이라곤 정국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평생 내 눈 감을 때까지 볼 생각일랑 말거라. 아니, 아버지, 아버지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렇게 태도를 싹 바꾸고 거실에서 싹싹 비는 시숙아 형님을 보고 저와 남편은 그 두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시숙네는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부터 계속해서 시부모님께 손을 벌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래도 시모와 시부가 마음이 약해 다 해줬던 거였고요. 결국 시부가 연을 끊고 나서부턴 매일 적자에 시달리다가 시숙네 사업은 아예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욕심을 부린 사람의 말로가 이런 게 아닌가 싶네요. 애시당초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갔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매번 방탕하게 생활을 하니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겠죠. 지금은 저희가 시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이모님도 여전히 일을 하시고 계세요. 이젠 얼마나 저와 쿵짝이 잘 맞는지 모른답니다. 전엔 둘째 며느님이라면서 늘 호칭을 하셨지만 지금은 제 이름을 불러주신답니다. 세영아, 오늘 저녁에 닭볶음 당해줄까? 세영이 너 그거 엄청 좋아하잖아. 내가 매콤하게 해줄게. 정말요? 아유, 이모님 너무 좋죠? 그럼 오늘은 이모님 저랑 소주 한 잔 같이 하실 거예요? 오늘은 좀 같이 해주세요. 매번 퇴근한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도 되시잖아요. 아유, 알았다, 알았어. 우리 세영이를 누가 이기니? 그리고 내가 오늘 김치 담글 건데 퇴근하고 와서 한번 맛봐 볼래? 네 시어머니가 김치를 얼마나 잘 담궜니? 내가 김장할 때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다. 이모님이 하시는 건 다 맛있죠. 제가 다녀와서 먹어볼게요. 그렇게 지금 시부께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혼자서도 거뜬히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답니다. 지금 연세가 70대 중반이신데도 정정하시고 전보다 많이 활동적으로 변하셨어요. 요즘은 거기다 저희 친정 부모님과도 친하게 지내고 계시답니다. 한 번은 친정 아빠가 집으로 오셔서 같이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정말 재밌게 지내세요. 사돈, 내가 우리 며느리 너무 예뻐 죽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들이랑 바꾸겠어요? 우리 아들 뭐 싹싹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쓸만할 겁니다. 며느리를 내 딸로 삼고 싶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도 우리 사위를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 우리 서로 마음 맞았으니 앞으로 딸이랑 아들이랑 바꿔서 지내시죠. 자, 그럼 그런 기념으로 우리 짠 한 잔 하시죠. 그렇게 다시 활기를 되찾으신 시부를 볼 때마다 저희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늘 항상 시부의 건강을 신경 쓰시고 더 자주 교류하면서 서로 잘 지내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시숙과 형님은 사업이 망하면서 빚더미를 떠안게 되었고 지금은 신용 불량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부는 남편은 무서운지 연락 한 통을 안 하지만 여전히 시부에게 간간히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시부는 절대 받아줄 생각이 없으시대요. 정말 그야말로 나약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리는지 모르겠네요. 가족을 가족으로 보지 않고 돈더미로만 본다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놀랍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과 간병인 이모님의 인연처럼 서로를 소중하게 아끼게 되면 언젠가 그 복이 다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역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늘 베풀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대로 거두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은 언젠가 자신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 시부모님과 간병인 이모님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저도 많이 느끼게 되었답니다. 저 역시 앞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면서 이런 소중한 인연들을 보다 오래도록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서 행복을 오래도록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